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모처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추운 겨울이면 유독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답니다. 친할머니와 시어머니예요. 제가 집에서 삼남매 중에 둘째예요. 가운데에 딱 끼었죠. 위로 언니가 있는데 5살 차이가 나고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는데 3살 차이가 납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제 남동생을 무척 아껴주시던 분이었어요. 저 봐라. 기세가 얼마나 좋으니 자고로 어린아이는 저렇게 활달해야 맞는 것이다. 남동생이 천방지축으로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며 저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저에게는 언제나 뛰지 마라. 여자애가 경박하게 굴면 안 된다. 발 뒤꿈치 들고 걸어라. 조신하지 못하게 뭐하는 짓이냐. 이런 식의 꾸짖음만 자주 내려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예전에 똑같이 제 남동생을 편애하셨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오매불망 아들의 탄생을 기다려오신 분이라는 사실은 저도 익히 알고는 있었죠. 저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기억은 이것입니다. 제가 아마 6살 때였나? 그랬었고 남동생의 생일쯤이었어요.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축하 인사를 남동생이 아닌 친정 아버지를 향해서 하고 있었죠.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든든하겠어. 소원 성취 제대로 하고 나니까 아주 살만 나겠네. 친척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 저를 향해서는 묘한 눈길을 보내셨습니다. 너도 참, 안 태어났어도 됐던 자식인데 가운데 껴서 잘못 태어나는 바람에 꽤 고생이구나.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 모르면서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에 남겼을까요? 본능적으로 나쁜 이야기인 줄 알았고 그래서 울적하게 굳어 있었는데 그런 저를 보시고는 친정 아버지께서는 헛기침을 큼 하고 돌아서셨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나요? 부모한테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딱 그랬어요. 막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그때 친정 엄마께서 후다닥 달려오시더니 저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애가 다 알아듣는데 다들 못하시는 소리가 없네요. 너무들 하세요. 그러자 친척 어른들께서는 들어봤자 크면 기억 못할 거라고 하면서 가볍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친정 엄마께서는 기분 나쁘다는 티를 지우지 않으셨고 왠지 당신들께서 사과를 해야 할 분위기처럼 느껴지신 것인지 점점 민망하다는 표정들이 되셔서 하나같이 제 친정 아버지 쪽을 힐끌거리셨어요. 마치 도와달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제 친정 아버지의 입장이셨다면 어찌하셨을 건가요? 당연히 처자식의 편을 들어주는 편이 가장 상식적인 그림일 것 같은데요. 멀찍이 자리를 뜨셨음에도 이쪽 상황을 당연하게 다 알고 계셨던 친정 아버지께서는 이윽고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둘째 딸 덕분에 내가 아들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둘째 딸이라는 것은 저희 집에서 꼭 거쳐가야 했던 관문인 거예요. 필요했던 자식이란 소리죠. 그러자 친척 어른들께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고 친정 엄마께서는 어이없다는 눈빛을 하신 채 저희 손을 잡고서 언니 쪽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저는 친정 아버지의 그 발언이 시간이 지나 제가 자라날수록 제 가슴 속에서 커져만 갔습니다. 정말 곱씹을수록 이상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남동생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꼭 거쳐가야만 했던 관문. 그게 바로 저였다뇨. 저는 힘없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부모를 미워하는 것보다 동생을 미워하는 것이 쉽고 빠른 선택이었습니다. 남동생이 보통 얄미운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나도 할머니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예쁨 받고 머리 쓰다듬 받으면서 잘했다는 칭찬을 듣고 싶은데 보답받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나 봐요. 속마음은 친할머니께 인정을 받고 어여쁜 손주라는 소리를 너무나 듣고 싶었으나 겉으로는 별로 친할머니께 예쁨 받고 싶지 않은 척 굴었습니다.
괜히 속마음을 드러냈다가 비참해지는 건 사양이었나 봐요. 이런 저를 알아챈 언니는 저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포기해. 너는 할머니한테 맨날 구박받고 머리 맞고 혼나기만 하면서 왜 그렇게 할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해? 내가 언제 잘 보이고 싶어 한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나 할머니 안 좋아해. 진짜야. 거짓말 하기는. 너는 많이 불쌍하기는 해. 나는 첫째라서 혼자 누려본 시간들이 좀 있었잖아.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거의 안 나기는 하지만 아무튼 사랑을 독차지했었거든. 근데 네가 태어나서 온 집안 분위기가 구려지기는 했었어. 이건 기억나. 그래서 아직도 어른들이 너를 안 좋게 얘기하잖아. 뭐?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때문에? 어째서?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으면 그럴 수 있겠다. 큰 고모 있잖아. 점집 엄청 다니시는 거 알지? 너 태어나기 전에 큰 고모가 다니시는 점집에서 올해 고추가 풍년이다. 고추 농사가 잘 된다. 이랬다고 해. 그런데 얼마 후에 엄마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신 거지? 다들 뭐라고 생각했겠어. 무조건 아들일 거라고 기대했던 거야. 그랬는데 딸인 내가 태어난 거고? 그래서 다들 실망했다는 거야? 너무 황당해. 그게 왜 내 잘못이야? 언니는 어깨를 으쓱거렸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며칠 동안 화딱지가 난 게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보루퉁한 얼굴을 하고 다닌다면서 친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욱 열받게 만들었어요. 제가 자꾸만 씩씩거리니까 친정아버지께서는 근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성질머리를 다스리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화가 나 있는지 그 이유는 안 물어보시네. 제가 몇 날 며칠을 눈에 힘을 주고 다녀도 혼을 내시기만 할 뿐 이유는 안 물어보셨어요. 반면에 남동생은 단 하루 동안 입술을 쭉 내밀고 다녔더니 친정아버지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동네 친구랑 싸웠다나 뭐라나. 고작 그런 이유였건만 친정아버지께서는 남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요.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언니도 저처럼 똑같이 딸인데 취급을 똑같이 받았을지 어쨌을지 궁금해지시죠? 언니는 공부 머리가 좋았습니다. 분하게도 제가 지니지 못한 재능이었죠. 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그랬다고 해요. 받아쓰기는 무조건 100점을 받아왔었고요. 친척 어른들이고 동네 어른들이고 간에 언니를 향해 쟤는 영재 기질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뭣도 아닌 저하고는 달랐어요. 저는 집안에 아들이 태어나기 전 어쩌다 태어나버린 딸이었을 뿐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친할머니께서는 저를 고상한 단어로 표하자면 조수로 임명하셨던 것입니다. 언니는 어쨌든 장녀였고 나이도 많았고 공부도 잘했으니까요. 저만 희생양이었죠. 저는 도대체 그 어렸던 제가 온갖 부엌일을 왜 거들어야 했던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언니를 통해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점집 비하를 들어버린 이후 저는 어딘가 모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친할머니께서 저한테만 일을 시키시는 것에 제가 한번 발끈했어요. 겨울에는 만두가 최고라면서 저에게 만두를 다 빚으라고 하셨는데 화가 막 나더라고요. 왜 저만 해요? 왜 저 혼자서 이런 걸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놀고 있는 쟤는 할머니 눈에 안 보이세요? 제가 손가락으로 낙서질하고 장난을 치고 있던 남동생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친할머니께서는 가짠타는 듯이 웃으시며 제 머리를 쥐어 박으셨어요. 분하냐? 그러면 너도 딸 말고 아들로 태어나지 그랬냐? 한 번만 더 말대꾸 하면 눈물 쏙 빠지게 혼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얌전히 만두나 빚어. 할머니, 진짜 너무하세요. 저는 왜 만두를 빚어야 해요? 만두 빚는 제가 너무 불쌍해요. 이것이?
어디서 이렇게 칭얼거려? 평생 만두만 빚는 게 뭐 어때서? 너는 만두를 예쁘게 빚다가 시집이나 잘 가면 그걸로 최고 효도를 하는 것인데 뭐가 문제야? 네? 만두를 예쁘게 빚다가 시집을 가요? 저는 커서 발레리나 할 건데요? 아니다. 선생님 하고 싶어요. 가수도 하고 싶고요. 이상한 소리 말고 너는 이 할미가 하는 말이나 잘 새겨들어라. 만두를 예쁘게 빚고 어른 말씀 잘 듣고 참하고 고분고분하게 얌전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을 배워두는 것이 네 장래를 위해 최고의 공부를 하는 셈인 게야. 다른 게 인생의 비책이 아니야. 이게 바로 네가 잘 살 수 있는 길인 게야, 이 아둔한 기집애야. 제가 그때 11살인가 그랬었는데 한참 어른께서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홀린 듯이 넘어가 버리고 말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얼른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뭔가 대단한 인생의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 보다 싶어서 일단은 수긍을 하고 그날도 만두빚기라는 중노동을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을 되짚어보니까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런 걸 어린아이에게 인생의 비책이라고 알려주셨다는 것이 황당했습니다. 저는 그저 만두를 편하게 먹고 싶었던 어린아이였을 뿐인데 만두 빚는 것에나 동원이 되고 모든 어른들이 그걸 당연시 여기는 게 서글플 따름이었네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똑똑한 장녀에게는 엄하게 구시면서도 지원을 꽤 해주셨고 귀중한 막내 아들에게는 아낌없는 인정을 베푸셨지만 가운데 낀 애매한 자식인 저한테는 뭣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국물도 없었어요. 언니랑 제가 5살 차이입니다. 2살 차이도 아니고 5살이요. 그런데 언니 옷을 제가 다 물려 입었어요. 새로 사는 게 나아 보였던 구질구질한 학용품들도 다 물려받았어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몽땅 연필이라는 표현을 잘 모르고 있길래 제가 놀란 바 있는데요. 저는 언니가 쓰다가 질린 것들을 주로 썼기에 연필이 꼭 저의 손가락 길이만 하고는 했습니다. 연필이 그 지경으로 짧아지면 못 쓰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쓴 볼펜의 몸체를 분리해서 그걸 몽땅 연필에 끼우면 길이가 늘어나는 마법이 일어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짜증나는 마법이었죠. 제가 몽땅 연필에 심폐소생술을 해가면서 지내는 동안 남동생은 당연히 모든 학용품을 새 것으로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잘 살았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니었다는 게 가장 씁쓸한 대목일 거예요. 그냥 저냥 보통 수준을 살짝 못 미치는 정도 같았다고는 생각이 드네요. 궁핍하지는 않으나 집에 물건 하나 들일 때도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고뇌해야 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형편도 넉넉하지 않건만 그놈의 가족 모임, 그놈의 만두 빚기, 그놈의 각종 제사, 뭘 그렇게 많이 챙기고 살았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난과 부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이기에 친정 엄마께서는 저희 집안의 사는 수준에 대해 만족을 하셨답니다. 그래도 내가 자랄 적에 비하면 너희들은 정말 풍족하게 사는 거야. 왜냐하면 외가가 좀 없이 사는 편이었거든요. 지금도 눈에 훤하게 그려지는 어린 시절 방문했던 외가의 모습은 큰 방 1개, 코딱지만한 작은 방 1개, 좁아터진 화장실 1개, 그리고 부엌 겸 거실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거실이라는 글자는 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부엌 앞에 공간이 좀 있었을 뿐이에요. 햇볕은 낮 동안만 간접적으로 들어왔고요. 그런 집이었는데 식구들은 모였다 하면 바글바글했습니다. 제 친정 엄마께서 6남매 중 넷째이시거든요. 위로 외삼촌, 큰이모, 둘째 이모, 3분이 계셨고요. 아래로는 5째 이모, 네, 막내 이모가 계셨답니다. 설마 하니 아들이 하나이냐고요? 네, 맞습니다. 외가는 첫째인 외삼촌 빼고 줄줄이 딸이었던 거예요. 친정 엄마께서 남아선호 사상을 뼈저리게 체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근원이었네요. 외가 집안이 가난했던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가난한 집이 태반이었고 외가 집안이 그중 하나였으며
돌파구를 찾을 수 없었기에 항상 그 수준으로 살았던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집안은 항상 가난했던 것 같아. 전쟁통에 집이 다 불타버리고 재산 다 잃고 그런 일까지 겪은 집이었으니 뭘 어쩌겠어. 친정엄마의 씁쓸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것 참 희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친가는 반면에 전쟁이 터져서 모두가 짐을 다 싸들고 피난을 갔었는데 이후에 돌아가 보니까 집이 그대로였다네요. 그뿐인가요? 심지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창고에 그대로 두고 왔던 것들이 멀쩡히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의 시대라서 그런가 신조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저한테 델롬 델이 무슨 뜻인지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게 뭐야? 델성 부를 놈이라는 뜻인가? 아니, 엄마. 그건 바로 델놈은 결국 뭘 해도 된다는 뜻이야. 그 덕에 신조어 하나 배웠죠. 젊은 친구들은 이 신조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써먹으세요. 델롬 델. 제 친가 집안이 델롬 델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재산을 안 잃은 덕분에 입에 멀쩡히 풀칠하고 살았으니까요. 그와 다르게 기반을 잃어버린 외가는 고생을 작살나게 하며 살았다죠. 친정 엄마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아주 어렸을 적에는 당신을 포함해서 집안의 딸만 복잡거리니까 별 생각이 없었는데 자라면서 점차 아들이 아니라 딸로 태어난 것이 몹시 아쉬우셨다고 합니다. 내가 아들로 태어났다면 집안에 뭔가 힘을 실어주고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 괜히 딸로 태어난 것 같아서 죄스러울 때도 있었어. 그러나 외가의 유일한 아들인 외삼촌께서 집안에 아무 이바지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아들이었더라도 좋았을 거라는 친정엄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죠. 가난한 집안, 게다가 시누이들만 엄청 많고 장남에게 시집을 와야 하는 자리. 외숙모께서 힘드셨을 거예요. 친정엄마께서는 중학교도 못 나왔고 다섯째 이모하고 막내 이모는 두 분 다 고등학교까지 나오셨어요. 큰 이모가 앞장서셔서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돈을 열심히 버신 덕분이었죠. 친정엄마께서는 당신의 동생들을 질투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안에선 누구라도 잘 되면 좋은 일이라고, 하나라도 더 공부를 하면 기쁜 일이고, 우리 식구들은 하나라고, 운명 공동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고등학교까지 나왔음에도 작은 이모 두 분께서 잘 되리란 쉽지 않았습니다. 잘 되는 게 쉬웠다면 우리나라에 못 사는 사람들이 없었겠죠. 외가에서는 다들 하나같이 돈벌이가 지지부진하였고 결정적으로 결혼 운들이 대부분 없었습니다. 일단 외숙모께서 결혼 생활하시며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건 익히 들어 알았고 제가 어릴 적에 보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외삼촌과 이혼까지 하기는 못해서 그냥 사는 부부로 지내셨습니다. 이모들도 결혼해서 죄다 화병 안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실 말씀들이 많아서 자꾸만 좁아터진 외가의 집합들을 자주 하셨나 봅니다. 옛날에 둘째 이모께서는 괜히 결혼했다는 말씀을 대놓고 하신 적도 있었다고 해요. 좋은 자리 났으니까 얼른 시집가라는 소리를 듣고 엉겹거려 결혼을 해버렸는데 미치도록 후회가 돼. 내가 왜 그때는 결혼을 하면 집안에 내가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을까? 왜 당연히 늦기 전에 시집을 가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내 동생들아, 너희들은 굳이 나처럼 등 떠밀려서 후딱 시집들을 가지 마라. 가슴을 치셨으나 결국 나중에 이모들은 다 일찍 시집들을 가게 되셨고 지지분하게 사셨죠. 그리고 둘째 이모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친정엄마께서는 무척 민망하신 얼굴로 옆에 가만히 계셨대요. 왜냐하면 그때가 친정엄마께서 시골리기 일주일 전이었다고 합니다. 친정엄마께서는 남매들 중에서 가장 결혼 운이 좋다는 평가를 들으셨죠. 친가는 뭐래도 어느 정도 잘 풀리는 굶지 않고 사는 집안이었으니까요. 델롬델 집안의 어른이신 친할머니께서 자랑하시기를 동네에서 첫 번째로
텔레비전 들어왔던 집이 바로 우리 집이었다고 하신 적도 있었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과장이었고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텔레비전을 들이셨다고 하지만 어쨌든 제법 돈 걱정 안 하고 살아온 집안인 건 틀림이 없었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전쟁 후유증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더 오래 사셨다면 가운이 더 좋았을 거라고 친정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도 있었네요. 친할머니께서는 친정 아버지라 아끼셨습니다. 당신의 딸들인 제 고모들은 출가 외인으로 치셨죠. 그래도 결국에 믿을 것은 아들밖에 없는 거야. 아들이 최고야. 딸년들은 어디까지나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이거든.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던 것 치고는 한탄하고 싶으신 일이 생길 때나 복잡한 일이 생길 때는 꼭 고모들한테 연락하셔서 전화기를 한참이나 붙잡고 계셨습니다. 딸들 혹은 며느리들을 붙잡고 얘기하셨어요. 왜냐고요? 아들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거든요. 고민 상담이라는 게 안 되니까요. 생각해보면 웃긴 일이었죠. 아무튼 고모들하고 그런 이유로 전화를 오래 하셨다는 건 알겠는데 저희 친정엄마의 흉은 왜 그렇게 보셨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유는 대체로 당신의 귀한 아들에 비해서 며느리가 너무 격이 떨어진다고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외가 집안이 좀 못 살았으니까요. 고모들을 향해서 친정엄마의 흉을 한참이나 보시다가 그래도 항상 마무리는 손자를 낳았으니 그나마 걔가 만회했다고 하시는 수순이었습니다. 제 남동생의 존재가 새삼 정말 대단했던 거예요. 아, 참고로 친정아버지의 친형인 제 큰아버지께서 성격이 많이 괴팍하시고 유하지 못하신 분인데다가 술을 일찍부터 즐기셨어요. 친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장남에게 기대지 못하시고 막내 아들에게 의지하며 기대를 하고 사셨던 겁니다. 친정아버지께서는 이 점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옛날에는 꼭 우리 큰아들, 우리 집안의 기둥이라고 하시면서 형을 크게 의지를 하셨던 분인데 그러지 못하고 사시게 되었으니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실지 내 가슴이 다 저릿저릿하네. 내가 더 효도를 해드려야 하는데 항상 부족한 아들이라서 죄송할 따름이야. 친정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저는 몰래 듣고서 저도 모르게 똥 씹은 표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친할머니께서 얼마나 더 많이 누리셔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친정아버지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 같았습니다. 저에게 온갖 일을 다 시키고 구박을 하시는 친할머니는 그래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부분이 많았는데 친정아버지는 사정이 달랐죠. 친할머니께는 속으로 나도 예쁨 받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으나 친정아버지께 그런 생각을 품는 건 나이가 들수록 전혀 안 하게 되었어요. 친정아버지께서는 이미 딸 하나, 아들 하나 떡하니 있었으니 저 같은 여분의 자식은 필요 없었을 듯 싶었습니다. 엄마, 나도 아들로 낳아주시지. 왜 딸로 낳아주셨어요? 뭐? 왜 그런 소리를 해? 너 리본 머리끈 좋아하고 공주님 치마 좋아하잖아.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런 거 마음껏 못하고 다녔을 텐데 딸로 태어나서 다행이지. 뭘 그래? 동생만 예쁨 받는 걸 계속 봐왔으니까 그렇죠. 걔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쁨을 받아요. 아들이어서 그렇잖아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내가 아들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고요. 하필 나는 중간에 낀 딸이라서 구박이나 받고 잔소리나 듣고 사네요. 애가 못하는 소리가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응? 엄마는 내 새끼들 똑같이 사랑해. 엄마가 부족해서 표현을 다르게 할 뿐이야. 울적한 저를 그나마 친정엄마께서는 종종 달래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만 가끔씩 몰래 사탕 같은 걸 쥐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 저는 날아갔듯이 기뻤어요. 언니도 남동생도 받지 못한 오롯이 저만을 위하는 것이 있다는 게 아무리 그게 작은 것일지라도 행복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저만의 것을 못 누리고 살아온 바였어요. 친정엄마의 존재가 아니었다면 저는 집에서 못 버텼을 것이고
엉망진창으로 우울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친정 아버지와 완전히 틀어진 일을 겪고 나서도 꿋꿋하게 잘 지냈던 이유이기도 했고요. 제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남동생과 싸운 날이었어요. 남동생이 먼저 까불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자꾸 그러면 혼내줄 거라고 제가 으름장을 놓았더니 남동생이 보인 반응이 대박이었죠. 나한테 자꾸 그러면 할머니한테 다 이른다. 할머니한테 누나 혼내주라고 그런다. 제가 머리 꼭지가 돌아버렸죠. 남동생하고 서로를 때려가면서 대판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필 딱 집에 들어오신 친정 아버지께서 그 광경을 보셨고 저를 무섭게 혼내셨어요. 너는 누나가 되어서 왜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 만정 유치하게 굴어? 왜 저만 혼내세요? 같이 싸우는데 왜 저한테만 이러시냐고요.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똑바로 말대답을 해? 저는 서러워서 씩씩거리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때 집 앞 슈퍼에 잠깐 나가셨던 친할머니께서 돌아오시자마자 제 뺨을 치셨습니다. 우리 귀한 손자 강아지 얼굴이 저게 뭐야? 네가 저렇게 해놨어? 그러고서는 버릇없게 대들기까지 하고 있었어. 태어나서 그렇게 서러운 적이 처음이었어요. 친할머니의 눈에는 당신의 아들, 손자만 보이시는가 보더라고요. 손녀인 저는 막 대해도 될 대상으로만 보이시는 모양이었어요. 제가 친할머니께 맞았는데도 친정 아버지께서는 가만히 계실 뿐이었습니다. 친할머니보다 친정 아버지가 이상하게 더 미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친정 아버지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무시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깨달은 사실은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을 안 것이니까 무시하기로 한 저의 다짐이 드러날 일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점점 저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어요. 사춘기와 겹치면서 질풍 노도의 시기를 겪게 되었고요. 제가 당신을 철저하게 무시하기로 했다는 걸 친정 아버지께서 깨달으셨을 땐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친정 엄마께서 나서보셨지만 저는 요지부동이었고요. 친할머니께서 기함을 하셨지만 이제 저에게 그런 건 안 통했습니다. 혼을 내시든지 말든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게 두면 그만이었어요. 언니는 재수를 하고 싶어 했으나 친할머니께서 그 돈으로 손자 강아지가 다니고 싶은 학원이나 하나 더 다니게 해야 한다고 하셔서 안 됐고요. 결국 언니는 성적에 맞춰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 사는 언니가 부러웠어요. 저는 집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할머니 그리고 특히나 친정 아버지가 미웠어요. 당연하게 남매 사이는 갈라진 지 오래였어요. 저는 남동생과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언니와 다르게 공부를 못했던 저는 애써 전문대를 갈 성적을 냈어요. 그곳에 가서 취업 연계를 받으려고 했죠. 친정 엄마께서는 찬성하셨었는데 친할머니께서는 굳이 전문대라도 꾸역꾸역 가는 것이 시간 낭비, 돈 낭비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이때는 저희 집이 아니라 고모댁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근데도 참견을 하시더라고요. 그까짓 대학 제 힘으로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학비가 지원되는 전문대에 입학해서 졸업도 취업도 제 마음대로 했어요. 계속 친구들과 자취 생활했고요. 결혼할 때도 집에 손 안 벌리고 도움 없이 알아서 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던 남편은 성실하고 조용하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성격이었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남자 또 없겠다 싶어서 결혼을 망설이지 않았답니다. 뭐? 홀어머니에다가 외동아들? 조건만 봐도 별로인데? 너 진짜 그 결혼할 거야? 아무리 그쪽에서 집하고 혼수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몸만 와도 된다고 했다지만 그래도 나는 왠지 별로 같은데? 언니가 왜 참견이야? 언니한테 그런 참견을 바란 적 없어. 야,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네가 걱정되니까 내가 언니로서 하는 말이지. 걱정? 그렇게나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비겁하고 치사하게 혼자 뒤로 쏙 빠지고 나 혼자 방패막이가 되어서 할머니한테 시달리고 집안에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걸 그저 지켜보기만 한 거야? 그게 다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였구나. 처음 알았네. 뭐?
그건 나도 어렸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언니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더니 사람이 변하기라도 한 것인지 이제 와서 저에겐 미안하다고 그때는 자기가 어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보다 5살이나 많은데 어려도 뭘 그렇게 어렸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친정 엄마께서는 제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해주셨고 친정 아버지께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하도 오냐 오냐 잘한 탓에 독불장군 사고뭉치가 되어버린 남동생 때문에 머리 싸매기도 바쁘실 텐데 제 결혼 이야기까지 안 얹어드려도 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외동이었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중학생일 때 돌아가셨는데요. 시댁에 얼마간 재산이 있어서 시어머니께서는 일을 안 하시고도 돈 관리만 적당히 하시면서 남편을 키우셨더라고요.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시댁의 바로 옆 동네에 새를 놓고 있던 집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 부부의 신혼집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진짜 몸만 들어가면 되는 입장이었고 너무 황송할 정도였어요. 필요한 것들은 자기가 모은 돈으로 사면 된다고 남편이 믿음직스럽게 말을 해주었죠. 제가 친정 식구들에게 애증이 가득하다는 것을 남편보다 시어머니께서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오죽하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할까. 어렸을 때 기반을 잘 다져놔야 하는 것이거든. 네가 이런저런 서러운 취급을 당하면서 얼마나 내내 분했을지. 그런 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도 절대 잊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안쓰럽구나. 그러면서도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친할머니께서 남아선호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그렇게 행동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하시면서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오신 분이니까 너무 원망만 할 것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걸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시어머니께서 좋은 어른이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믿고 의지하면서 따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댁과 가까이에 산다는 것, 홀어머니의 외동이라는 시댁의 조건을 보고 제 지인들은 정말 괜찮냐고 해댔으나 저는 그 반응들이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친할머니와 함께 살기도 했었는데 옆 동네에 시어머니께서 사시는 게 뭐 어떤가 해서요. 제가 친정 아버지와 사이가 냉랭하다는 것을 아시고 시어머니께서 결혼 과정에서 배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제가 분에 넘치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여겼으며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모저모를 많이 겪어온 제가 드디어 안정적인 정착을 하게 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께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너는 네가 보고 듣고 겪은 것들이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아들을 낳겠구나. 그 점이 아주 마음에 든다. 네? 그거야 이왕 아들이면 좋게 하겠죠. 딸이 아니라 아들로 태어났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네가 전에 그랬을 때 사실 그 전까지는 네 형편없는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아들이라는 이야기에 내 눈에 띄더구나. 너는 네 친정과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으니 이제 새롭게 꾸릴 네 가정에만 집중하면서 아들을 숨풍 잘 낳으면서 그렇게 잘 살 거라는 그림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단다. 속으로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싶었는데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고 맞장구를 쳐드렸습니다. 친정을 대신해서 더 화목한 제 가정을 새롭게 꾸리고 딸이라서 아쉬운 걸 많이 느꼈으니 아들을 낳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시어머니께서 딱 그 정도로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신경을 꺼버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딱 반년 만에 뱃속에 귀한 생명이 찾아왔어요. 임신 사실을 일찍 알게 되었고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머리를 맞아가며 만두를 빚던 어린 소녀가 무럭무럭 자라서 뱃속에 생명을 품은 엄마가 되었다니 저 스스로 생각해도 엄청난 변화 같았어요. 제가 이제 부모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친정 부모님을 향해서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임신 소식에 뜰 듯이 기뻐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싱글벙글 하셨는데
얼마 후에 뱃속의 아이가 딸인 것으로 밝혀지자 웃음기를 거두셨습니다. 그래, 뭐든 첫판에 잘 되기란 힘든 법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임신 기간 동안 잘 챙겨주셨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었으나 딸을 가졌다고 시어머니께 죄송해하는 것은 뱃속의 아이한테도 미안할 짓일 것 같아서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딸이라도 상관없다고 그랬고요. 그렇게 무사히 첫째 딸이 태어났어요. 첫째 딸은 아기 때부터 남편은 닮은 얼굴로 시어머니를 웃음 짓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를 안 닮고 자기 아빠만 닮았구나. 요 깜찍한 것. 시어머니의 반응에 저도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제가 인생에서 뭔가를 해냈다라는 기분도 들었고요. 제 출산 이후 친정엄마께서는 바리바리 반찬을 나눠주셨고 통화도 자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친정아버지께서 저를 많이 궁금해하신다는 것을 자주 전해 듣게 되었으나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색해서 괜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둘째를 임신했어요. 첫째와 2살 터울이 될 예정이었으니 딱이라고 하시면서 시어머니께서 기뻐하셨습니다. 2살 차이 남매가 이상적이라고 하셨죠. 어쩌다 보니 성별 확인이 늦어졌는데요. 뒤늦게 둘째마저 딸이라는 게 드러나자 입을 다무셨습니다. 뭐든 쉬운 길이 없구나. 너희는 애를 둘만 낳을 건 아니지? 셋째까지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 저희 부부를 향해 셋째를 입에 담으셨고 그건 아들을 낳으라는 뜻과 같았습니다. 저는 첫째를 가지고 임신 7개월 차까지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어요. 그 이후로는 다시 직장을 구하지는 않았고요. 육아도 힘들었고 제가 출산 후유증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셋째까지 가지게 되면 3명을 키우는 건 조금 벅차지 않나 싶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그랬고 당연히 금전적인 것도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나도 아들을 낳고 싶은 욕심이 없는 건 아니야. 친정만 보더라도 딸, 아들이었으니 셋째나 아들일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당신이 부담을 가질까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엄마가 자꾸 손자를 바라시니까 나도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 셋째까지 낳아보자. 셋째나 아들이겠지.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음에도 이상하게 서운하더라고요. 만삭의 배를 매만지며 이야기를 다 듣고 있을까봐 둘째 딸한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한테는 유난히 신경을 써서 잘해주었던 것 같네요. 친정 엄마께서는 저에게 이제 둘 낳았으니 내 식구가 알콩달콩 살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아들을 낳아야 해서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죽기보다 싫었어요. 아들 타령이 징그럽다고 외치면서 자라온 장본인이 저였으니까요. 그래서 셋째가 생기면 낳기로 했다는 식으로 돌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러고 사는 동안에 남동생은 원래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 말고 다른 여자하고 갑자기 결혼을 했어요. 그 다른 여자와 사고를 쳤거든요. 원래 사돈을 맺으려던 집안에 사죄를 드리고 나서 친정 아버지께서는 분노로 남동생의 싸대기를 치셨다고 해요. 남동생을 때리시다니. 제가 그거 듣고 안 믿겨서 친정 엄마께 그게 정말이냐고 몇 번이나 확인을 했을 정도였네요. 그 정도로 친정 아버지께서 화가 나신 것이었는데 집안도 변변치 않고 직업도 없던 그 다른 여자가 아들을 임신하고 있어서 그나마 친척이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친정 부모님을 달래셨다고 합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로 사랑받고 자란 남동생은 델롬델 같았어요. 한 방에 아들을 얻다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내심 침울했죠.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남동생의 친자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붙어먹고서 결혼은 남동생과 하려고 했던 그 여자의 못된 수작이었습니다. 그게 밝혀지고 나서 친정 부모님께서는 뒤로 넘어가셨죠. 당연히 이혼을 했고 남동생은 크게 충격을 받아서 일도 그만두고 술만 마시면서 지내고 정신을 못 차리는 중이었어요. 심약한 놈이었죠. 제 친정에서 벌어진 사건을 시어머니께서는 좋게 해석하셨습니다.
가짜 손자가 물러가고 이제 진짜 손자가 나타날 때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보신 것이었는데요. 그쯤 되니까 솔직히 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셋째를 가지기 싫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래서 미루고 미루던 어느 날 셋째 임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가 혹시나 싶어서 확인했더니 맞더라고요. 조금 늦게 알아차린 것이어서 병원에 갔을 때 이미 성별 확인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딸이었어요. 어머님, 병원에서 셋째도 공주님이라고 해요. 뭐야? 아유, 이럴 수가. 너도 정말 재수가 더럽게 없고 재수도 더럽게 없구나. 공주님은 무슨? 실망하실 것 같기는 했지만 예상보다 더 격한 반응을 보이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마음이라는 게 괜히 괜스러웠고 슬펐습니다. 머리를 맞으면서 만두를 빚던 때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저를 구박하셨던 친할머니께서는 이제 치매가 시작된 상태였죠. 고모께서 돌보고 계시는 와중이었는데 머지않아 시설에 들어가실 것 같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아등바등 살아봤자 말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 같았고 딸을 또 가졌다고 해서 제가 죄책감을 가진다는 게 우스운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으로 힘을 냈습니다. 뱃속의 셋째에게 미안해서라도 더 잘 지내고 싶었어요. 셋째가 딸이라는 게 드러난 이후 왠지 모르게 남편과는 서먹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데 대화가 줄었고 각자 아이들하고만 얘기를 잘했지 부부끼리 얘기는 잘 안 하게 됐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저도 모르겠더군요. 배는 불러오고 속은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빨래를 개고 있다가 갑자기 확 울컥함이 몰려왔어요. 임신 호르몬 때문인 듯 싶었죠.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종이와 펜을 찾았습니다. 서러운 기분을 솔직하게 담아서 남편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런저런 말을 쓰고 소고기가 먹고 싶다는 투정도 애교스러운 문자로 썼습니다. 미국소, 호주소 말고 한국소로 먹고 싶다면서 적은 뒤에 하트 표시도 해놨고요. 남편과 알콩달콩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아는 채 저는 잠이 쏟아져서 개던 양말을 손에 그대로 쥔 채로 소파에 기대서 깜빡 졸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찬 기운이 느껴져서 눈을 떴는데 어느새 시어머니께서 와 계셨고 제가 쓴 편지를 읽고 계셨습니다. 소고기? 그것도 한우? 한우가 질리도록 먹고 싶다고? 이게 진짜 너는 양심이라는 것도 없니? 염치라는 것도 없어? 어머님, 그건 그냥 제가 투정 부리고 싶어서 쓴 거예요. 투정? 너는 새까지 줄줄이 딸년만 품고도 투정을 부릴 생각이 들듯 해도 너무하는구나. 딸년이라뇨.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이런 분이실 줄 몰랐네요. 놀랍고 실망했어요. 나야말로 너한테 놀랍고 실망한 사람이야. 이거 왜 이러니?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집에서 판판이 노는 주제에 한우를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꼬라지까지 내가 봐야 한다니. 제가 뭘 판판이 놀아요. 아이는 다른 사람이 낳았나요? 다른 사람이 키웠나요? 살림도 다른 사람이 했어요? 그거 다 제가 한 거예요. 어머니께 제 꼬라지 별로 저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불쑥 찾아오신 거잖아요. 아들 낳는 게 중요한 걸 잘 알 것 같아서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것인데 번번이 실망만 안기는 데다가 갈수록 가관인 너를 대체 내가 왜 참아줘야 할까? 아 그래. 너는 네 꼬라지를 나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나는 네 꼬라지를 보기 싫으니 서로가 안 보면 되겠구나. 나가. 이 집에서 나가. 네? 여기가 제가 사는 제 집인데 나가라뇨. 여기가 왜 네 집이야? 내 아들 집이지. 더 이상 그 꼬라지를 보기도 싫으니까 당장 나가서 네 돈으로 질리도록 한우를 처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내 아들의 등골을 빼먹는 것 못 봐주겠으니까. 눈물이 핑 돌았고
임신한 몸으로 한겨울에 집 밖으로 쫓겨나는 동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괜히 왜 살아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건가 이 생각 하나만 들었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울면서 제가 향한 곳은 친정이었습니다. 갈 계산을 하고 간 것은 아닌데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제가 울면서 들어서자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던 친정 엄마께서 달려나오셨고 친정 아버지께서는 빗자루를 든 채로 베란다에서 나와 보셨습니다. 너 왜 울어? 응? 무슨 일이야? 이렇게 추운데 옷은 또 왜 얇게 입었어? 친정 엄마께서 저를 잡고 그렇게 물으셨을 때 저는 서러움이 폭발해서 두서없이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쏟아냈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말을 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입에서 말이 다다다 쏟아져 나가더라고요. 친정 엄마께서는 슬픈 얼굴로 저를 안아주셨고 바로 그때 친정 아버지께서는 방으로 달려가 차키를 챙겨 나오셨습니다. 게다가 있었던 건지도 모를 남동생도 씩씩거리면서 친정 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방구석에 술병과 널브러져 있던 남동생이 제가 울면서 큰 소리로 늘어놓은 이야기를 다 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친정 엄마와 저는 어느새 어안이 벙벙해져 있었어요. 설마 무슨 사달이 나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우선 밥부터 먹으라고 친정 엄마께서 그러셔서 일단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밥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친정 아버지께서 남동생과 돌아오셨는데 제 딸들과 함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들려서 아이 데리고 왔다. 무뚝뚝한 말씀으로는 설명이 다 되질 않았죠. 친정 아버지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방으로 들어가셨고요. 지저분한 머리와 수염을 한 남동생에게 하는 수 없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남동생이 멋쩍게 말을 하더군요. 아빠가 그 할망과 아니 그 어르신의 싸대기를 세게 날려주고 왔어. 아빠가 너무 살벌해서 나는 나설 자리도 없더라. 귀중한 딸을 당신이 뭔데 함부로 깎아내리고 함부로 대하냐고 하면서 아빠가 막 그렇게 따지는데 싸대기 맞고 쓰러진 어르신이 완전히 넋이 나가서 대꾸도 못하시더만. 뭐라고? 어머님의 싸대기를 때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근데 너는 왜 갔어? 네가 뭔데? 누나가 하도 크게 말하니까 나한테도 다 들렸잖아. 듣고 나니까 너무 열받아서 나도 모르게 아빠 따라서 움직였다. 왜? 뭐 어쩔래? 고맙다고 해야 할지 당황스럽다고 해야 할지 가깝지만 먼 남동생을 잠시 쳐다봐준 저는 아이들을 친정엄마께 맡기고서 방으로 들어가 봤어요. 제가 부디 그렇게 하기를 친정엄마께서 눈빛을 간절히 바라고 계셨거든요. 방으로 들어서자 친정아빠께서 방바닥에 등을 보이고 앉아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나 흘러나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고 친정 아버지께서는 한숨을 길게 토하시다가 이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결혼 생활을 바보같이 한 거니까 제 잘못이죠. 내가 미안하다 여러모로. 그동안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는 정말로 미안하다. 그 순간에 멈췄던 눈물이 도로 터져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알아들었기 때문이었죠. 비단 이번 일뿐만 아니라 지난 모든 시간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아이들도 여기로 데리고 왔으니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혼을 고려해보라고. 행복하지 않게 살 바에는 이혼을 해서 홀가분해지는 것도 괜찮다고 친정 아버지께서 진솔한 목소리를 내주셨을 때 저는 감사함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책 없이 저희 부녀 사이에 쌓여있던 얼음 무더기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남편과는 이혼하지 않았어요. 진심이 가득한 눈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우선순위가 뭔지 이번 기회로 알게 됐어. 나에게는 당신뿐이고 우리 애들뿐이야. 나는 우리 엄마의 하나뿐인 아들이기보다는
당신과 우리 애들을 든든하게 이끌어가는 가장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주라. 내가 잘할게. 그 이전보다 단단한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본을 보이자고 남편과 서로가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갔어요. 시댁과 한참 멀어졌죠.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사과를 하지도 저를 원망하지도 않으셨고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셋째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나도 이제 세상을 달리 보면서 그렇게 좀 살아보려고 한다. 할머니가 너무 꽉 막혀 있으면 손녀 공주님들이 안 좋아할 것 같거든. 제 눈치를 살피시는 시어머니께서 많이 수척해지시는 것을 깨닫고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이내 눈물이 고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적당히 무난한 고부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되었죠. 이유는 제가 아니라 언니가 했고요. 형부하고 걸핏하면 싸운다고 하더니 결국 그럴 줄 알았습니다. 3남매 중에서 이혼 안 하고 멀쩡히 사는 건 저뿐이었어요. 남동생은 제 첫째 딸이 커가는 모습에 애들은 정말 빨리 크는구나 하면서 놀란 눈치더니 머리 정리하고 수염 깎고 술을 멀리 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조카들에게 안 쪽팔리는 어른이 되고 싶어져서 라는 게 이유라고 하더군요. 정말 다행이었죠. 친정 아버지와는 시간이 흐를수록 부드럽게 잘 지내는 관계가 되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일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도시에 살고 있는 30대 주부인데요. 결혼할 때도 쉽지 않은 일들이 여러 개 들이닥쳤지만 무난히 이겨내고 잘 결혼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어릴 때 본인 부모님의 시집살이라든지 뭐 이런 복잡한 관계를 목격하며 자라신 분들 있으실까요? 대부분 이런 흐름이 바뀐 것이 오래지 않았으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때는 툭하면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결혼해보니까 비슷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난 진짜 니네 할머니나 고모 그리고 큰엄마랑 작은엄마들만 아니면 니네 아빠랑 싸울 일 없어. 대체 싸울 일이 뭐가 있냐? 하여간 정연이 너는 결혼하지 마.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도 아무런 문제 될 거 없어.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쐐기 박으실 정도로 엄마는 꽤 피곤한 생활을 하셨어요. 엄마의 삶을 보며 전 절대로 저런 시집살이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그렇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청춘의 한 어느 때에 딱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외모로는 눈을 완전히 뺏길 만한 그런 한 오빠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제 남편이 되었고요. 역시 연애 때 좋아서 죽자고 쫓아다닐 때랑 결혼해서 양가 다 등에 업고 한 가족이 될 때의 차이는 아주 크더라고요. 남편은 툭하면 자기네 가족들과 어울려 다니길 원해서 이걸로 한두 번 싸운 게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는 그러게 넌 굳이 왜 결혼을 해서 그 고생을 하냐고 하시더군요.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했어 안 했어? 넌 이제 니네 시댁욕 같은 거 나한테 하지 마. 난 분명 말렸어. 정서방도 정서방이지. 네가 선택해놓고 나한테 남편이 어쨌니 시어머니가 어쨌니 얘기하지 마. 아휴 아주 듣는 걸로도 그냥 스트레스야. 엄마가 이렇게 선포하는 바람에 전 더 이상 엄마에게 푸념도 늘어놓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 초반엔 어머니랑 좀 안 맞는 듯해서 힘들었지만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하게 손이 동서인 형님이 절 건드리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좀 강한 성격이긴 하지만 은근히 형님한테 맞춰주는 성향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 원인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다가 실수를 하셨고 그게 드러나자 형님은 표정이 엉망이 되어선 엄청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아무튼 예전에 그 예지인가 걔만 아니었더라도
아이고, 아유, 참, 내 정신 좀 봐. 이게 무슨 이름인지 뭔 상황인진 모르겠는데 어머니는 바로 입을 손으로 확 틀어막으시고 아주버님은 귀까지 빨개져서는 다른 곳을 보더라고요. 형님은 눈이 막 불같이 화르륵 타오르는 듯 하더니 그대로 가방을 들고선 먼저 나가버리셨고요. 나중에 남편한테 물어보고 납득을 했어요. 그게 형이, 참. 엄마는 왜 그런 말실수를 해가지고 진짜. 푼수야. 왜? 나 너무 궁금해서 그래. 빨리 말해봐. 예전에 신혼 초에 좀 사고를 친 게 있어. 같이 일하던 여직원이랑 그때 이혼하냐 마냐 난리였지. 아이고, 듣고 보니 아주버님이 정말 100번, 1000번 잘못한 게 맞더라고요. 우리 형님 입장에서 남편이랑 그때 애도 없을 때인데 이혼할 법도 했어요. 그런데 하도 싹싹 빌고 하다 보니 다 눈 감아주고 저렇게 애기까지 갖게 된 것이더라고요. 저기도 애가 잘 안 들어서서 고생했고 그때 어머니가 또 자기 아들 편을 드시는 바람에 난리도 아니었대요. 이렇게만 보면 우리 형님도 참 짠하고 안 됐는데 그렇게 생각할 틈을 안 주도록 본인도 약간 진상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저랑 형님은 각각 늦게 임신을 했어요. 먼저 형님이 애를 낳았고 좀 지나서 저도 겨우 아기가 들어섰고요. 사실 상황만 이렇게 서술해 놓고 보면 아주 간단 명료하고 별일이 아닌데요. 그렇게 되는 동안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어요. 거의 이땐 인연을 단절하고 네가 죽거나 내가 죽어야 살겠다 싶은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어지간해서 형님 동서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알고 있고 저는 초기부터 우리 형님이랑 잘 지내려는 생각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남편한테 들은 저런 얘기도 있고 형님 집안 상태가 되게 좋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 들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안 좋은 일을 또 겪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초반엔 저한테 잘해주기도 했었어요. 그러니 두루두루 잘 지내자는 입장이었는데 이상하게 임신하고 난 뒤부터는 호르몬 문제인지 되게 예민해져서는 행동을 점점 못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임신해서 힘드니까 밥도 못하고 뭐도 못한다면서 저 역시 임신 준비하느라 몸이 정상이 아닌데 은근히 일을 다 미루고 말이죠. 동서, 나 이번에 못 갈 것 같아. 여름 휴가는 동서네가 같이 다녀오면 안 돼? 솔직히 나 어머니랑 같이 있는 거 불편하고 스트레스 너무 심해서 견디기 힘들어. 이번엔 동서가 좀 희생해라, 응? 거의 일방적으로 명령하듯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길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도통 뭐라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저도 몸 상태가 좋은 건 아니었는데 그해 여름 어머니 모시고 여기저기 다녔죠. 그런데 또 되게 얄미운 게 저희 딴은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고 어머니가 그걸 단톡방에 자랑하셨거든요. 그랬더니 형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시나요? 어머나, 그럼 동선이랑 이제 여행 자주 다니면 되겠어요. 전 그런 센스가 없어서 동서라도 어머니께 잘한다니 다행이에요. 이제 여름이나 겨울이나 계절 바뀔 때 모든 행사 다 동서네랑 다니시면 어머니도 만족스럽고 너무 좋겠네요.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화딱지 나는 거예요. 나는 땀을 줄줄 흘려가면서 음식들 이고지고 다니며 어머니 사진 찍어드리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원래 온 가족 다 같이 가자는 걸 형님이 끝내 못 간다고 빠졌고 임기응변으로 제가 그렇게 다녀드린 것뿐이란 말이에요. 생각할수록 너무 기분 나쁘고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진짜 화났어요. 그래놓고는 애기 낳고도 단톡방에 몇 날 며칠을 애기 사진을 올려가며 자랑을 해대고 또 어머니도 장손이 태어났다고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형님은 거기서 또 묘하게 말장난을 치고 있는데 대체 왜 가만히 있는 나까지 자꾸 건드리면서 약을 올리나 싶었죠. 그쵸, 어머니? 역시 이러나 저러나 장손이 최고예요. 서방님네도 애기 나중에 낳으시겠지만 그래도 장손 사랑은 잊으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을 자기들끼리 하면 좋을 것을 어머니 포함 5명의 시댁 식구가 있는 단톡방에서 그렇게 다 들으라는 듯 말할 필요가 있나요? 정말 너무 얄밉고 얄미워서 안 그래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매일같이 본인 애기 움직이고 눈 뜨고 감고 자고 먹는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찌나 장손을 강요하던지 어느 순간부터 저는 단톡방 알림을 꺼두고 안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형님이랑 왕래도 없고 저희도 나름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 저도 몸이 되게 안 좋아서 일을 쉬게 되었어요. 원래 쭉 해오던 직장을 그만두려니 아쉽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부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아기였거든요. 고민 엄청 많이 하고 그만뒀고 엄마도 되게 뭐라고 하셨어요. 애기가 생길 거면 생기고 안 생길 거면 안 생기겠지. 그렇게 힘들게 들어가 놓고 왜 그만둬. 그냥 일해. 애기 안 낳는다고 큰일 안 나. 니네 형님이 장손 낳았다고 그렇게 유세 부리고 다닌다며. 그럼 실컷 그 집 장손 잘 키우라고 해. 뭐하러 남의 집 자손 낳아주는데 목숨을 거냐? 엄마는 제가 짠하셨는지 엄청나게 반대하셨지만 전 그걸 다 따르긴 힘들어서 제멋대로 그만두고 쉬게 되었어요. 그러다 힘겹게 임신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걸 기뻐하기도 일렀던 게 남편도 이직 준비를 하며 시간이 붕 뜨게 되었고 둘이 같이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점점 길어진 거예요. 금방 이직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때 생활비를 비상으로 저금해둔 것들을 조금씩 컬다 보니 여유가 많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점점 흘려보내고 있는 사이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내용이 시댁 단톡방에 올라왔어요. 짜잔!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우리 영준이 돌잔치를 합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이렇게 형님네 애기 돌잔치 한다는 소식이 올라온 거예요. 하필 이때 돈도 여의치 않고 저나 남편이 매우 예민해 있는 와중이었는데요. 그래도 가족 행사니 안 갈 수도 없고 가긴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애기 선물도 해야 하는데 금반지도 못해도 한도는 해야 할 건데 나름 고민이 많았어요. 마음껏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넉넉지 않은 지갑 사정이 되다 보니 망설여지더군요. 차라리 반돈을 하고 애기 내복 같은 걸 좀 저렴하게 사서 같이 줄까도 생각을 했죠. 그게 그거인 것 같아도 좀 더 줄일 수 있고 그래도 성의 표시는 하는 셈이니까요. 이 부분을 갖고도 남편이랑 말이 많았죠. 그냥 그러지 말고 한돈 딱 해서 드리자. 첫애 태어난 거고 하니까 여러모로 축하할 일이 맞긴 하잖아. 오빠, 축하도 자기 주머니 사정 봐가면서 해야지. 그걸 무리해서 해줄 필요가 있어? 우리 애기 준비하는 것도 지금 여유 없고 예민해 죽겠는데 무슨 그렇게 다 맞춰서 하나부터 10까지 격식을 차려야 해? 오빠도 형님 하는 거 봤잖아. 잘해줘도 고마운 줄은 몰라. 난 그냥 할 만큼 할 거고 그러면서 돌잔치까지 갔으면 충분히 서로 도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구구절절 바른말을 들어서인지 더 이상 남편은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당일날이 되었고 우리는 선물을 준비해 일찍 대기실을 찾았어요. 그런데 형님은 되게 피곤하고 지쳐 보이더군요. 아휴, 죽겠어. 애들이 돌칠해 한다고 하는데 영준이 얘 말이야. 돌잔치 앞두고 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계속 아프고 열나고 응급실 가고 아, 진짜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너무 피곤해, 진짜. 안 그래도 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사회자님이 몇 번 애기 안고 달래면서 놀아주리 하시는데도 계속 울고 진짜 어디 아픈 것처럼 느껴지긴 했죠. 그래도 일단 우리는 선물을 전달해드리고 나와서 어머니와도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애기 보고 싶다고 해서 다시 대기실로 들어갔죠. 그런데 형님이 표정이 정말 너무 안 좋고 나쁜 거예요. 형님 얼굴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이거 애기 성장 동영상도 직접 만드셨다더니 얼른 마치고 쉬셔야겠어요.
전 걱정돼서 이렇게 말했는데 형님은 갑자기 안색이 확 바뀌더니 저한테 뭐라고 막 다다다 쏘아대는 거예요. 전 너무 당황해서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대기실 한쪽이 다 쩌렁쩌렁하고 카랑하게 소리가 퍼지고 남편도 밖에 홀에 있다가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동서,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한다. 내가 지금 뭐 힘들어서 그런다고? 피곤해 보인다고? 그걸 아는 사람이 이렇게 대우를 이따위로 하니? 와, 어쩜 사람이 그렇게 기본 예의를 몰라? 제가 뭐라고 대꾸할 수 있었을까요? 당황해서 형님 눈만 응시하며 어쩌지도 못하고 서 있었고 어머니는 옆에서 사람들 보는데 왜 이러냐며 말리셨죠. 와, 어머니,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동서가 아니, 우리 영준이. 그니까 이 집 장손 완전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다. 혹시 자기 질투해? 이 집에 첫 정씨가 태어났는데 선물이랍시고 갖고 온 게 금반돈이야? 전 정말 완전 발가벗긴 상태로 얻어맞는 듯 그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대기실 뒤쪽 주변으로 돌잔치 스태프들까지 모여들어 구경하는 게 느껴졌고 지나가는 다른 홀 손님들까지 몰려들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니라고 말만 하지 말고 말 같은 대꾸를 좀 해봐. 아니, 동서. 이거 동서 생각이야? 아니면 서방님도 동의한 거야? 서방님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냐고. 그러자 어머니께서 저랑 남편을 동시에 다 쳐다봤어요. 일단 남편도 뭐라고 말을 하긴 해야 하니까 한마디를 했죠. 형수님, 그게 상황이 물론 저도 한돈을 하려고...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그런데 형님은 거기서 말을 딱 잘라버렸어요. 거봐! 서방님은 그런 생각 아니었네. 그럼 동서가 생각한 거야? 와, 진짜. 동서 바보 아니냐? 사람이 선물을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나은 거야. 왜 어줍잖게 해가지고 욕을 들어먹고 있어? 예전부터 동서 융통성 없는 건 알았지만 진짜 일머리도 어지간히 없다. 형님은 아무리 피곤하고 예민해 있다지만 진짜 말 한두 마디 조금도 가리지 않고 쏟아붓더라고요. 전 너무 민망하고 수치스러워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보다 못한 남편이 말을 했어요. 형수님, 네, 죄송합니다. 생각이 좀 짧았어요. 그러자 형님은 또 그 사이를 갈라서 굳이 구분 짓는데 이거 완전히 이간질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아니죠. 왜 서방님이 사과를 하세요? 이건 서방님 잘못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동서가 예전부터 제가 애기 먼저 가진 것 같고 질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잖아. 내가 가족방에 우리 영준이 사진 올리면 대답 안 하는 거 동서뿐이었잖아. 그렇게 꼴 보기 싫었어? 그래놓고 또 축하는 한다고 온 거야? 진짜 사람이 딱 하나만 할 것이지. 싫어할 거면 마음껏 싫어해. 왜 어줍잖고 우습게 축하는 또 한다고 했냐고. 정말 사람을 면전에 두고 이렇게 난도질을 할 수 있는 건지. 입고 있는 원피스 위로 눈물방울이 굳게 뚝뚝 떨어지는 바람에 전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끝끝내 남편이 그냥 무마시키고 절 데리고 나갔는데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나 홀 안에 안 들어갈 거야. 이대로 집에 갈 거야. 정윤아, 그냥 가면 어떡해. 이러면 다들 더 불편해지잖아. 형수님 원래 좀 성격이 세잖아. 봐봐, 내가 형수님 성질 아니까 너한테 그냥 한돈 하자고 했던 거야. 일단 좀 화가 나도 자리에는 앉아있어 보자. 나중에 또 너 갔다고 트집 잡으면 어떡해. 이런 말을 듣고 있자니 너무 치사하고 더러워도 자리는 차지해야 할 것 같아 앉아있었는데요. 저는 이때 그냥 가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억지로 눈물 닦고 화장 수정해서 홀 안에 들어가 앉았고
형님의 가증스런 미소를 보면서 돌잔치가 얼른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비극은 돌잔치 2부 행사인 추첨식에서 시작되어 버린 거예요. 축의금을 내고 들어갈 때 추첨권을 주길래 무의식 중에 사인을 했고 선물을 준다고 해서 추첨권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 추첨권을 올려놨었어요. 사실 그걸 맞춰서 앞에 나가서 선물을 타고 있을 상황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애써 분위기를 바꾸려고 같이 올려놔라 어쩌라 하길래 놔뒀죠. 그런데 글쎄 그 엉망진창인 마음 상태인 중에 제가 당첨이 되고 만 거예요. 23번. 23번 어디 계세요? 나오세요. 에어프라이어 선물 드립니다. 주인공 어디 계세요?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하필 이때 남편은 전화 받으러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전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와중에 옆에 계신 어머니는 제 앞에 있는 23번 추첨권을 보고 절 막 가리키면서 눈치도 없이 자꾸 여기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회자는 절 데리러 와서 같이 끌고 나가는 바람에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듯 억지로 앞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앞으로 나가자마자 아주버님은 뭔가 난감한 얼굴로 웃으시고 형님은 눈이 번뜩거리더니 입은 억지로 웃으면서 표정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자가 저를 그 옆에 나란히 세워놓고는 말하는데 마음 같아선 당장 도망 나가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 영준이 생일 축하해주러 오신 분 중 당첨되신 23번님, 자 말씀해주세요. 우리 영준이 혹은 영준이 어머님, 아버님과는 어떤 관계로 오셨나요?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며 말하는데 전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억지로 표정 관리를 하며 말했어요. 저 작은 엄마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쯤에 저만치 서서 절 어이없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전화를 끊고 안으로 들어온 남편이었어요. 대체 왜 나갔냐고, 네가 거기 왜 있냐는 표정으로 난감하게 보더군요. 나도 모르겠다, 죽고 싶다 하는 표정으로 즉각 화답을 했죠. 하여간 사회자는 절 보고 작은 엄마냐며 어쩌고 저쩌고 반갑다고 에어프라이어를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크를 우리 형님에게 넘기는 거 있죠. 자, 그럼 영준이 작은 엄마에게 뭐라고 축하의 말을 부탁하실 게 있나요? 영준이 어머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사실 사회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연히 가족이겠거니 하고 싱글벙글 좋은 의미로 그랬겠죠. 그런데 형님도 어찌 보면 사람이 참 멍청한 게 이렇게 대외적으로 자기 동서 개망신 주면 자기 이미지는 좋아지나요? 여기 자기 친정 식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버님 친구들, 지인들, 직장 동료들도 있는데 말이죠. 네, 영준이 작은 엄마요. 영준이 작은 엄마. 자기, 별로 우리 영준이한테 할 말 없지 않아? 글쎄, 애기 금반지를 반돈으로 해왔더라고요. 그거면 끝이죠. 뭐 더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순식간에 홀한 분위기는 쥐죽은 듯 가라앉았어요. 형님 표정이나 옷들어 봤을 때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감정이 안 좋아서 엿먹이려는 게 너무 크게 느껴졌거든요. 전 에어프라이어 그 큰 상자를 너무나 무한한 자세로 들고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 되어 터벅터벅 자리로 되돌아왔어요. 사회자님도 이 분위기에 당황하셨는지 더 이상 인터뷰나 뭘 안 시키시고 어정쩡하게 마이크를 받으셨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전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그때 받은 에어프라이어도 어머니께 드려버렸어요. 남편도 속상했는지 이날 몇 번이나 어머니와 아주버님과 통화하면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형수님이 얘한테 뭐라고 하는 거 못 봤어요? 엄마도 알면서 왜 이래? 엄마가 제일 나빠. 나 지금 쉬고 있는 거 알잖아. 내가 돈이 여의치 않으니까 얘 딴엔 그거 걱정해서 반돈 해간 거라고.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엄마 얘 임신 중인 거 알잖아. 나는 아까 형수님이 얘한테 뭐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 들으라고 하는 건지 진짜 너무 비참하더라. 이러면서 남편이 어마어마하게 소리를 질러대는데 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누워있다 보니 눈물이 또르르 흐르더라고요. 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다기보단 제가 몰랐던 남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그게 너무 미안해서예요. 사실상 자기한테 잣대를 겨눈 게 아닌지 자기 들으라고 한 소리로 들렸다는 남편을 보니 괜히 제가 공상 떨어서 남편까지 비참한 기분이 들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이날의 분쟁은 꽤 길었고 우리는 단톡방을 나오게 되었어요. 남편이 먼저 어머니에게 말을 했더라고요. 엄마, 나 형수님 너무 불편해. 나랑 얘는 그냥 그 단톡방 나갈 거야. 형도 그러라고 했어. 그냥 우리들 좀 냅둬. 아무래도 제가 말했음 어머니는 안 들었겠지만 본인 아들이 저리 말하니까 별 수 있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저도 매일 연속되는 형님의 불편한 자식 자랑은 안 봐도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드디어 출산을 했어요. 아이고, 잘했다. 참으로 고생 많았구나. 그저 우리 정민이가 아주 고생을 했구만. 이 와중에 제가 꼬인 건지 몰라도 어머니는 본인 며느리가 어렵게 노력해서 별걸 다 해가며 노력한 건데 그걸 또 아들 도구로 보고 있더라고요. 잘못된 건 다 며느리 탓. 금반지 반돈을 해가서 싸움을 낸 것도 며느리 탓이고 아기를 무사히 출산한 것도 다 아들이 잘나서 이런 식으로 몰아가시니 너무 불편했어요. 하지만 전 형님만으로도 머리가 아프니 어머니라는 덤까지 문제 삼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때 조용히 지냈고 중간에 형님으로부터 한번 전화가 왔는데 일부러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글쎄 카톡이 와 있지 뭐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는데 굳이 제 입으로 이 내용 갖고 남편에게 또 얘기하다 보면 일이 커질 것 같아서 가까스로 참았어요. 동서 출산했다면서? 축하해. 그런데 우리 영준이가 자긴 이제 동생은 안 갖고 싶다더라. 얘도 되게 크게 될 녀석인지 자기가 장손인 걸 아나 봐. 동선에는 딸 낳아도 되었을 텐데. 이미 이 집에 장손은 있으니 말이야. 무슨 이런 알똥모를똥한 소리를 해놓는 거죠. 결론적으로 절 보고 굳이 애기 안 가졌어도 될 텐데 혹은 아들은 안 낳아도 됐을 것 같은데 이런 어투로 악담하는 거 아니냐고요. 전 너무 부글부글 끓고 참을 수 없었지만 내가 너 같은 똥이랑은 더 이상 상종 안 한다며 일단은 참았어요. 이것도 미친 듯이 짜증나지만 돌잔치 때의 수치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는 뭐 우리 집에 애 태어났고 돌잔치를 했으면 100만 원은 너꺼니 했을 거라고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도 질렀어요. 그렇게 말치레는 해놓고서 이제 와서 우리가 출산했다고 하니 저 말 고가운 것 좀 보세요. 저도 좋은 말이 나갈 리 없잖아요. 아무튼 한동안 접촉 안 하고 그리 지내며 육아에 전념했고요. 이후로도 일부러 형님네랑 겹치는 시기에 시댁 방문도 안 했어요. 진짜 꼴 보기 싫더라고요. 딸 낳으라고 아주 대놓고 말을 얄밉게 하더니 우리가 아들 낳은 것 알고 그 뒤로 연락도 안 하고 말이죠. 이러다 시간이 점점 지나 전 정말 안 하고 싶었던 돌잔치를 어머니가 또 굳이 하셔야 된다고 우기는 바람에 하게 되었어요. 시기가 어쩌다 보니 형님네 돌잔치를 하고 난 이후 1년 하고 좀 지나서 하게 된 거예요. 이때 전 그냥 직계 가족끼리 우리 엄마 아빠랑 시어머니만 모시고 하고 싶었는데 그걸 또 안 된다고 반대하시는 거 있죠? 이건 양가 다 의견이 비슷했어요. 각자 손주 자랑들을 하고 싶은 건지 지인들 초대할 테니 제대로 잡으라고 말이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예약을 하기로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아빠가 돌잔치 비용을 대주셨어요. 어차피 손님들이 와서 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이건 할애비가 주는 선물로 치자. 우리 딸 너무 고생했지 뭐냐. 그냥 이렇게 하자꾸나.
덕분에 그나마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아서 이 상태로 돌잔치를 준비하게 되었고 결국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남편이 형님네도 알렸나 봐요. 솔직히 이때 전 내키지 않아서 부글부글 속이 끓긴 했지만 이왕 부르게 된 거 어쩌겠어요. 그 고가운 얼굴 보게 된 거 지들은 와서 어떤 몰골로 앉아있는지 봐야죠. 저보곤 그렇게 금반지 반돈했다고 뭐라 할 땐 언제고 설마 네가 반돈해서 나도 반돈했다 이딴 식으로 말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를 낳고 난 뒤 기껏 전화해서 하는 말이 처음엔 축하한답시고 몇 마디 하다가 뒤에는 악담만 늘어났잖아요. 이 집에 장손이 있는데 애가 뭐 더 필요하냐. 그리고 아들이 굳이 왜 있어야 하냐. 동서는 딸이나 낳으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 전 계속된 분노가 형님을 향해 차 있었고 돌잔치 준비로 분주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대체 어떤 꼬락서니로 오는지 보고 싶었어요. 은연중에 남편에게도 말했는데 남편도 썩 감정이 좋진 않았죠. 아, 나도 그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그런데 뭐 어쩌겠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지. 그리고 설마 우리한테 그 난리를 쳐놓고 똑같이 하시겠냐. 자기 얼굴에 침 뱉기지. 그런 개망신이 어딨겠어. 어련히 알아서 한돈 해오던지 하겠지. 게다가 손이 사람이잖아.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저도 이 말이 구구절절 정말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손윗 사람이니까 나보고 손아래 사람이라고 그렇게 무시했던 것처럼 자기도 도리를 하겠지. 이렇게 나름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날 당일 벌어진 일은 이런 모든 예상들을 보기 좋게 싹 뒤엎었으니 전 대기실이 아닌 홀 안에서 직접 확인해버렸어요. 이때 형님과 아주버님이 자기 애를 안고 아주 고고하게 걸어왔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형님은 인사도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획 돌아서서 우리 남편에게 쇼핑백을 하나 건네며 말을 하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서방님. 저희도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러면서 일부러 전 모른 척하길래 진짜 이렇게 표정 싹 깔고 무시하는 저놈의 뒤통수를 후려 갈기고 싶더라고요. 일부러 저는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 말을 걸었죠. 형님, 방금 저 보셨으면서 모른 척 하시기에요? 애는 제가 낳았는데 저한테도 아는 척 좀 해주셔야죠. 같은 여자끼리 이러면 좀 서운한데요? 제가 형님네 돌잔치는 임신하고 있던 중이라 여러모로 성질 죽이고 참았지만 지금 와서는 못할 말도 없으니까요. 그러자 형님은 억지로 얼굴을 펴가며 참는 얼굴로 겨우 인사하더라고요. 어머, 동서, 모른 척하다니 동서가 못 봤나 보지. 돌잔치 하느라 힘든가 봐. 되게 예민하게 구네? 그치, 여보? 이러면서 아주버님을 보는데 아주버님은 이런 상황에 끼기가 싫은 건지 애 안고 가버리더라고요. 형님은 그 순간 무안했는지 아니면 뭐 찔리는 게 있는지 재빨리 휙 돌아서서 가는데 전 형님네가 준 쇼핑백을 얼른 한쪽에서 다 끌러봤어요. 그렇게 나한테 반지 하나 갖고 연병 브루스를 쳐서 임신 내내 배도 굳고 스트레스 받게 하더니 지들은 어떻게 해왔는지 저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남편이 뒤에서 말리는데도 얼른 뜯어서 봤는데 거참 진짜 기가 막히고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제 반응 이렇게 짧게만 말해도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진짜 이 형님이라는 인간이 우리한테 달랑달랑 들고 온 그 쇼핑백 안에는 금반지 반돈짜리가 들어있었어요.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맞았기 때문에 저는 확인하면서도 몸이 부르르 떨리는 걸 느꼈답니다. 왜 그래? 뭔데 그래? 와, 형님 진짜 웃긴다. 여기 뭐 들어있게? 이거 반돈짜리야. 미친 거 아니냐 진짜? 남편은 눈을 찌푸리고 가까이 와서 보더니 괜히 코를 들여마셔가면서 머쓱하게 있더라고요. 형님네 경제 상황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어머니 말로는 그렇게 아주버님 사업이 잘 된다고 자랑하고 용돈도 얼마 드리고 했나 봐요.
우리는 그때 남편이 실직 상태였고 상황이 좋지 못해서 그랬던 것도 싹 무시해버리더니 형편 따라한 걸 갖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창피를 줬었잖아요. 이건 완전히 네가 반돈 줬으니 나도 반돈 준다 이거 아니에요? 말이라도 안 했으면 몰라요. 그때 저한테 그런 상망신을 얹어주면서 적어도 자기라면 100만 원은 얹어줬을 거라며 사람을 아주 거지 취급에 예의도 모르는 모질이처럼 대했다고요. 전 그대로 쇼핑백을 거머쥔 채 홀 밖으로 나갔고 가슴이 졸아들 것 같았던 게 형님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눈치 빠르고 여시같이 약은 것이 분명 익어주면서 제가 기분 좋을 게 아니란 걸 알았겠죠. 지도 똑같이 망신당할까봐 선물만 주고 집에 가버린 게 아닌가 싶어서 호란을 미친 듯이 찾았어요. 그런데 다행이 아닌 거예요. 아주버님이 눈치가 없는 걸 다행이라고 봐야 할까요? 외부로 나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둘이 다투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돌잔치는 봐야지. 왜 자꾸 가자는 거야? 그럴 거면 뭐하러 왔어? 당신 재수 씨랑 뭔 일 있어? 영준이 컨디션 안 좋아 보여서 그런 거라니까. 하여간 빨리. 동서 왔어? 둘이 이런 대화를 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제가 들이닥친 거예요. 형님은 아주 당황하고 뭐가 꼬였다는 얼굴로 절 응시하는데 눈도 제대로 못 맞추더라고요. 와, 어디 가세요 지금? 도망가시는 거예요? 제 말에 형님과 아주버님 둘 다 놀랐는지 눈을 휑하게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홀 쪽 엘리베이터 2개가 양쪽에서 열리면서 사람들이 연달아 내리기 시작하는데 전 가르지 않고 마구 터뜨렸어요. 거기선 어머니도 내리고 계셨고 우리 친정 식구들, 시댁 친척분들도 내리고 계셨거든요. 형님, 저보고 영준이 돌잔치 때 금반지 반돈 해왔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쪽을 주시더니 지금 뭐 하는 짓이세요? 설마 복수라도 하려고 이렇게 똑같이 반돈 쓱 던져버리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형님네 친정 식구들이며 우리 시댁 어른들 앞에서 절 무슨 거지 개망나니 취급해놓고 어딜 도망가시냐고요? 형님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목소리를 확 죽이고 주변을 연신 살펴보며 빠르게 속삭이더라고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람들 많은 데서. 나중에 전화로 해. 난 가볼게. 너무 불쾌하다. 어딜 이러고 내빼나요? 전 그렇게 둘 생각이 없어서 그대로 팔을 확 낚아채고 홀 안으로 잡아 끌었어요. 어딜 도망가세요? 들어와 앉으세요. 오셨으면 제대로 보고 가야죠. 우리는 그날 그런 개쪽 망신을 줘가면서 끝날 때까지 앉혀놓고 무슨 광화문 내거리에 매달아 놓듯 구경시켰잖아요. 형님도 여기서 갖은 개쪽 한번 다 당해보세요. 정말 왜 이래? 이거 못 나? 여보! 아주버님도 난색을 표하면서 왜 이러냐고 하는데 저는 가로막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고 이 소리에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도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아주버님, 그냥 놔두세요. 형님이 저번 영준이 돌잔치 때 저희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지 않아요? 저희 그때 여유도 없지만 축하해드리고 싶어서 힘들게 금 반돈 맞춰간 거예요. 심지어 저 임신 중이었고요. 그런데 형님이 받자마자 대기실에서 소리 지르고 행사하는 내내 사람들 앞에서도 반돈 해왔다고 아주 사람을 거렁뱅이 취급했잖아요. 빽빽 소리 지르고 있으니 매니저분이 황급히 뛰어와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쯤 되니 흥분이 가라앉아서 자근자근 쏘아붙였어요. 그래놓고 뭐? 돈백은 줬을 거라고 갖은 조롱을 해놓고선 똑같이 반돈을 갖고 와요? 이건 뭐 엿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어딜 도망가요? 앉아서 똑같이 반돈 낸 값 여기서 치르고 가세요. 동서, 진짜 말이 심하네. 이렇게 폭력 휘두를 일이야? 아니 어머니, 저 진짜 이게 무슨 꼴인지. 형님은 어머니를 보더니 대차게 일어서서는 또 울상을 짓고 어쩌고 하는데 그 사이를 가로막고 끼어든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가만히 있자. 보자 하니까 이게 진짜예요? 아니, 저 얘 친정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정연이 임신 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돈, 저 이거 그냥 못 넘어가겠는데요. 우리 엄마가 형님과 어머니를 번갈아 보면서 이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형님은 기절할 것 같은 얼굴로 우리 엄마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빠가 그나마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남편도 아주버님도 끼어들어 사이를 벌려놓은 탓에 그럭저럭 무마가 되었지만 엄마는 정말 형님을 한 대 칠 기세였어요. 손 들어서 휘저으니까 형님은 움찔하면서 뒤로 숨고 어머니는 얼이 빠진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시더군요. 어찌되었건 돌잔치 시작을 해야 하고 저도 준비를 해야 하니 이 정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은 기어코 지 애가 운다면서 들쳐안고 나가버렸고 아주버님도 쫓아나가시더군요. 어머니는 행사가 다 끝난 뒤에 저보고 꼭 이렇게 일을 벌여야 했냐고 하시기에 지지 않고 한마디 쏘아붙였어요. 그럼 저희 보고 어쩌란 말씀이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작은 애들 사정 뻔히 아시면서 그때 그렇게 좀 거들어주시지. 망신당한 게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기에 참으신 거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 지금 벼르고 계세요. 어머니께 불만 있는 건 아니고 당장 형님 쫓아가서 머리털 다 뽑고 다리방망이 분질러 버린다는 걸 제가 말렸어요. 저 그때 임신 중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거 다 어머니 손주한테 고스란히 갔는데 그게 남의 집 딸인 며느리만의 일이라 상관없어도 되는 일인가요? 어머니는 씩씩거리시면서도 우리 엄마랑 마주한 상태에서 그 망신을 당하신 거니 결국 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찌됐건 중재를 하겠다면서 큰애들 대신 100만 원을 더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저는 안 받고 이제 시댁 모이는 자리에 안 간다고 선포했어요. 작은 애 너 꼭 그렇게 해야겠냐? 어른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우습게 보는 거야 지금? 어머니, 전 그 말도 좀 속상한데요. 중재 안 해주시다가 이제서야 하시는 거면서 저보고 사과 안 받아준다고 지금 비난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형님이랑 어머니 원하시는 뜻에 다 맞춰야 해요? 형님은 지금까지 저렇게 어머니 뒤에 숨어서 찍소리도 않고 연락도 없잖아요. 형님이 잃은 게 뭐가 있어요? 형님 내가 용돈 많이 주신다더니 그쪽으로 마음이 기우시나 봐요. 저희는 그렇게 드릴 돈 없으니 어머니 사랑도 덜 받고 알아서 잘 지낼게요. 그냥 놔둬주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버렸고 어머니에게 있어 천하의 못된 애기 낳고 완전 맛이 가버린 둘째 며느리 취급을 받게 되었지만 상관없어요. 잘했더니 더 머저리 취급을 하고 못하니 천하의 역적 취급을 하니 욕먹고 안 하는 게 낫죠. 하여간 형님은 그때 온갖 개망신을 당한 뒤 어머니와 아주버님으로부터 핀잔을 계속 듣고 있나 봐요. 형님 하나 때문에 시댁 모임도 끝장났으니 이제 음식이며 뭐며 다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남편은 제가 그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고 있고 우리 엄마도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둘이 안 살게 한다고 세게 말해서 그런지 조용히 있어요. 사실 남편은 어지간히 자기 엄마며 형수한테 대들기도 하고 할 만큼 했으니 이 사람한테 불만은 딱히 없어요. 하여간 한번 들이받아서 못을 뽑아버리고 나니 또라이한텐 또라이처럼 굴어야 된다는 말이 뭔지 잘 알겠어요.